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강의한 이 자료는 국토부 지리외신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은 이관용 건축학교 홈페이지 법규자료실에서 여러분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관용 건축학교를 검색해서요, 법규자료실에 가시면 국토부에서 발표한 이 지리외신 파일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운받아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장에서 이 담당 주무관하고 이야기할 때에 이 내용을 잘 모를 때에는 이 자료를 출력해서 담당 주무관한테 보여주고, 이러한 국토부 질의답변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카페 복층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건축주 온라인 강의를 1강부터 50강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총 100여 개의 영상을 월 6,990원으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입하시고 건축주 온라인 강의 수업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2020년 10월 22일에 시행한 휴게음식점 재과점 복층 허용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미 10월 22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2021년 9월이니까 거의 1년 정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법이 시행이 되면서 현장에서는 그 애매한 부분을 질문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에게 질문을 해봐도 모르는 분도 많았고요. 그리고 또 건축사 사무소에 전화해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많이 질의했는데요. 자, 이러한 질의 내용이 상당히 좀 복잡하므로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각 지자체별로 배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서울시 건축기획과에 정보 공개 신청을 해서 이 자료를 제가 수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그 질의 회신 내용을 하나하나씩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게음식점 내부 칸막이 복층구조 주요 질의사항 답변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자료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실내 건축의 구조, 시공 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 2020년 10월 22일 날 시행하는 그러한 기준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미 이 내용은 제가 2020년 7월 23일에 커피숍 재과점 복층 허용한다, 그 구조와 기준에 관련된 내용으로 영상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을 보다 더 디테일하게 아시려면은 7월 23일 영상을 좀 보시고 먼저 이 영상에 관련된 내용을 디테일하게 학습한 다음에 주요한 질의 내용을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 자료를 보시면은 제가 서울시에 정보 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 2주 수신한 결과로 주요 질의 답변 자료가 되겠는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은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6월 16일에 지자체 건축과에 배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휴게음식점 거실 내부 칸막이에 대한 실내 건축의 구조, 시공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이 2020년 10월 22일 날 시행을 했죠. 이와 관련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해 주신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부침과 같이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0월 22일에 시행을 했는데요. 현재 공무원 중에 이 내용을 잘 모르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각 지자체에서 주요 질의사항을 국토부에다가 질의를 했고, 국토부에서 이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각 지자체 건축가에 배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현장에서 업무를 시행을 할 때에 좀 애매한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질문 내용을 국토교통부가 좀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2021년 6월 16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 지자체 건축과에 제출한 자료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건축기획과장에게 배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배포한 주요 질의회신 관련 내용을 여러분에게 하나하나씩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가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에 배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휴게음식점 거실 내부 칸막이 관련 실내 건축 구조 기준 주요한 질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추진 배경 및 목적을 좀 살펴보시면 실내 건축 구조 시공 방법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 시행 중이나 운영 과정에서 구체적 시공 기준 등에 관한 지자체의 지속적 질의가 있었고,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안내하고자 한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주요 질의사항에 관련된 답변을 안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개정사항에 관련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실 내부 칸막이 구조 및 시공 기준에 관련된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은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등, 그러니까 음료나 차, 음식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실 내부에서, 즉 카페 영업장 내부에서 복층으로 만들 수 있는 이 구조 및 시공 기준에 관련된 이 법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즉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에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에 한하여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아닌 건축물은 적용이 안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복층이 불가한 건축물은 무엇인가? 자, 이 기준에 관련된 법을 보시면은요, 다중이용 건축물과 분양 대상 건축물은 그 거실 내부에 칸막이 구조나 복층을 허용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내건축 구조 기준에 관련된 그 고시를 보시면요, 이 기준에 관련된 적용 범위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그 법 문구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 거실 내부 칸막이가 안 되는 건축물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은 다중이용 건축물과 분양 대상 건축물인데요, 먼저 분양 대상 건축물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이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건축물은 거실 내부에 칸막이 구조가 안 된다. 즉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건축물의 일부에 이런 휴게 음식점과 이 제과점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카페 복층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한다면은 먼저 이 기준에 관련된 범위를 보기 때문에 분양 대상 건축물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다중이용 건축물도 해당이 안 되는데요. 다중이용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에 용어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 용어 정의를 보시면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내용이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수, 의료시설의 종합병원, 또 숙박시설의 관광숙박시설 이런 건축물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건축물 내에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이 있다면은 그것은 거실 내부 복층 허용이 안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요,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의 모든 내용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1종 근린생활, 2종 근린생활 시설에 한하여 적용하는데 그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이 이 다중이용 건축물 안에 들어가 있다면은 이 카페 복층이 허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층 이상의 건축물 내에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이 있다면은 복층 허용이 안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실내건축 구조 기준에 관련된 고시에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이 복층 허용에 관련된 내용을 잘 짚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요한 질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내부 칸막이 시공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 구획 공간은 2개 이하다. 그리고 칸막이는 바닥면에서 천장까지 높이 1.7m 이하이고 면적은 최대 100제곱미터까지 허용을 하고 있다. 자, 이 100제곱미터는 해당 용도로 쓰는 면적의 30% 이내로 들어와야 된다. 자, 그리고 주요 구조부와 구조적으로 영속적이지 않고 분리, 해체 등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시죠. 수직 구획 공간은 2개 이하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건축물 내부에 이렇게 수직 공간을 3개를 만든 경우는 안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니까 2개의 공간만 허용을 하겠다. 자, 그리고 그 2개의 공간이 1.7m 이하여야 된다. 1.7m 이하다. 자, 1.7m의 기준은 이 바닥면이죠. 바닥면에서부터 천장까지 이 높이가 1.7m다. 그러니까 뭐 골조의 중심이나 골조의 하부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여기서 명확하게 나온 부분이 바닥면에서 천장까지의 높이가 1.7m 이하라고 나와 있다. 자, 그리고 면적은 최대 100제곱미터다. 그리고 해당 용도로 쓰는 면적의 30% 이내이면서 최대 100제곱미터까지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면적도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복층으로 할 때에 일부는 이렇게 오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30%만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 내용을 좀 보시고요. 자, 구조적인 부분을 보겠습니다. 구조적인 부분은 이 본구조, 그러니까 복층을 하기 전에 이 주요한 골조로부터 영속적이지 않고 분리할 수 있고 해체가 가능한 구조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분리가 가능해야 되고요. 이게 나중에 용도 변경을 한다든지 이 영업장이 해체가 될 때에 이 부분을 다시 철거가 가능해야 되겠습니다. 철거가 가능하느냐, 이 부분이 주요한 구조 기준이 되겠다. 이 내용도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구조안전기준의 제9조 3항 4호를 보시면요. 구조안전기준을 확보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용을 보시면 사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사법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서 등록한 건축사나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 증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누가 하게 됩니까? 건축사나 건축구조기술사가 그 현장을 보고 구조안전 확인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만 이 부분이 사용 승인이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만 현재 별도 확인서식이 부재하므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확인서를 준용하거나 내부구의 칸막이 도면에 건축사나 건축구조기술사 날인을 득해서 구조안전성을 증명토록 운영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안전 기준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여기서 보시면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확인서, 이게 뭐냐면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이용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별지 3호 서식에 맞춰서 이 건축사나 건축구조기술사가 다 증명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을 인정한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게 아니면 내부구의 칸막이 도면에 건축사나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을 득해서 구조안전성을 증명한다. 그러니까 이 서식을 제출하거나 이 칸막이 도면에 건축사의 날인이나 구조기술사의 날인을 하게 되면은 인정을 해주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 업무 처리를 할 때에 이 두 가지 서류 중에 하나를 제출해야만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이 별지 3호 서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이 되겠는데요. 이 소규모 건축물에 관련된 이 내용을 보시면은 먼저 구조의 형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구조, 콘크리트 벽식 구조, 강구조, 조적식 구조, 목구조, 이렇게 각 구조별로 이 양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공사명, 대지 위치, 층고, 용도, 형식, 적용 제한, 평면 계획에서 주요한 내용들을 다 기재를 하고 마지막으로 건축사나 구조기술사가 날인을 하면 이 부분에 관련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이렇게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별지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이러한 서식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날인하는 것보다 이러한 서식을 제출하면은 조금 더 확실하게 증명을 하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이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고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항목인데요. 거실 내부 칸막이의 피난 안전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피난 안전 기준은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피난이 용이하도록 구획 공간이라든가 이 구조를 규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화재 등으로부터 피난이 용이하도록 구획 공간은 열린 공간 구조로 해야 된다. 그리고 내부 마감 재료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시공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열린 공간 구조는요, 이 카페에 복층을 만들 때 완전히 밀폐된, 그러니까 이렇게 문을 설치하고 이렇게 밀폐된 공간을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휴게 음식점을 만들 때요, 이 열린 구조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되고요, 외부에서 봤을 때 이 구획된 실이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내용이 바로 열린 공간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내부 마감 재료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인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불연재료는 700도에서 20분 이상 불에 타지 않는 재료, 준불연재료는 700도에서 10분 이상 불에 타지 않는 재료, 난연재료는 700도에서 5분 이상 불에 타지 않는 재료가 이 주요한 재료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 그러니까 콘크리트 구조일 때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 설비, 그러니까 물 분무, 분말 소화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재료에 관련된 부분이 제외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마감 재료에서 이 내화 구조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자동식 소화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재료를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안전난간 등의 시설 기준이 되겠습니다.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추락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계단, 경사로 등 안전난간, 미끄럼 방지 시설 등을 설치하고 돌출부에는 완충 재료를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모서리면은 둥글게
처리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안전사고의 예방이 되겠는데요. 이 안전 난간이죠. 난간은 떨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복층을 이렇게 구조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난간을 설치해야 된다. 우리가 보통 1.2m 정도의 난간입니다. 우리가 복층을 만들 때 1.7m 이하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1.7m 이하인데 난간은 1.2m 이하로 우리가 난간을 설치해야 된다. 이 부분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복층 구조일 때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돌출 부분에는 완충 재료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또 모서리 부분에는 이렇게 둥글게 처리하는 부분이 안전 난간 등의 시설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거실 내부 칸막이의 도면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건축물의 도면에서 복층 허용을 신청을 할 때에 도면을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면을 그릴 때 칸막이로 내부 구획하는 경우 유지관리 및 영업신고 등이 원활하도록 평면도나 단면도에 구획 부분의 경계선이나 음영 등을 표시해야 된다. 여기서 보시면 평면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2층의 복층 부분이 되겠죠. 복층 부분의 구획 부분의 경계선, 그리고 또 단면도로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그리겠죠. 단면도로 그릴 때 이렇게 음영 부분을 표시를 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구획을 하라.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유지 관리와 영업 신고를 원활하기 위해서 구획 부분에 경계선, 이렇게 경계선을 표시를 하고 또 음영 등을 표시를 하면은 좋겠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 승인을 신청하거나 건축물 대장에 표시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자, 그리고 다만 도면 표시를 의무화하여 달라는 지자체 의견이 다수 제기되어 개정 검토 중에 있음에 따라서 결정되기 전까지는 제출을 공고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러니까 많은 지자체에서 도면 표시를 의무화해라. 단순히 구획을 하는 게 아니고 도면 표시를 의무화를 해서 나중에 유지관리나 영업신고 등을 잘 하게끔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많은 지자체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아직은 이 권고사항으로 운영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조만간 또 한번 정리될 거로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도면 표시를 의무화해서 어떻게 이렇게 적용되는지 알 수 있도록 제출하라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질의 답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적용 대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1회 시간에 복층이 불가한 건축물에 대해서 법에는 다중이용 건축물과 분양 대상 건축물은 이 복층이 불가한 건축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분양 대상 건축물은 구조 사망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도 질문이 있습니다. 분양 신고 대상이면서 휴게 음식점의 경우에는 제 구조 사망 기준, 그러니까 복층 허용이죠. 복층 허용에 대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서 답변을 보시면 분양 신고 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3호 나목이나 같은 표 4호 아목, 그러니까 1종 근린 생활시설, 2종 근린 생활시설의 휴게 음식점과 제과점이 여기서 말하는 3호 나목과 같은 표 4호 아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1종 근린, 2종 근린의 휴게 음식점과 제과점인 경우에는 분양신고 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건축물의 복층을 허용할 수 있다. 이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양신고 대상이더라도 휴게 음식점이나 제과점은 복층이 가능하다. 이 내용이 질의 대신 답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의의 신인데요. 적용 대상에 건축법 시행령 2조 13조 다목에 따른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하는 휴게 음식점도 포함이 되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2조 13조 다목이 뭐냐면요. 구내식당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구내 운동시설 이런 부분 내에 휴게 음식점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휴게 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는데요. 이 휴게 음식점은 구내식당으로 들어간다. 이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2조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하는 휴게 음식점에 복층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인데요. 여기서 답변을 보시면 대상 건축물의 주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3호 나목, 4호 아목, 그러니까 1종 근린 생활시설의 휴게 음식점, 2종 근린 생활시설의 휴게 음식점, 제과점 같은 경우 그러한 용도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부속 용도로 설치된 구내식당은 적용 대상으로 보기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내 식당에 설치하는 휴게 음식점은 복층 허용이 안 된다. 이 내용이 되겠고요. 1종 근린 생활시설의 휴게 음식점, 2종 근린 생활시설의 휴게 음식점 경우에 한해서 복층 허용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구내 식당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인데요. 적용 대상의 건축법 19조의 2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 3의 1항에 따라 휴게 음식점과 타 근린 생활시설이 복수 용도로 허용된 경우도 포함이 됩니까? 자, 먼저 우리가 건축법 19조의 2와 건축법 시행규칙 12조의 3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건축법의 복수 용도의 인정이 나옵니다. 자, 법령을 보시면은 복수의 용도를 이렇게 신청할 경우에 건축법과 관계법령에 정한 건축기준과 입지기준 등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행규칙 12조의 3을 보면은요, 복수 용도의 인정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건축법 19조의 2조 2항에 따른 다른 복수 용도는 시행령 14조 5항 같은 시설군 내에 허용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가 용도 변경 시간에 보면은 8개 군으로 각 시설군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군, 2군, 3군, 4군 쭉 나눠지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그 용도 변경할 때에 같은 시설군 내에서 복수 용도를 허용한다라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이 건축법과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복수 용도에 관련된 부분에서 휴게 음식점과 타 근린 생활 시설이 한 건물에 이렇게 복수 용도로 허용된 경우는 포함이 되느냐, 이 내용인데요. 현재 휴게 음식점으로 운영 중일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리고 휴게 음식점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 용도니까 휴게 음식점이나 제과점 그리고 다른 근린 생활 시설과 결합된 용도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현재 휴게 음식점으로 운영 중일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리고 그 휴게 음식점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에만 적용할 수 있다. 그 면적의 30% 이내로, 그리고 최고 100제곱미터 이내로 우리가 복층 허용을 가능하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휴게 음식점 내부 칸막이 복층 구조에 관련된 국토교통부 자료를 우리가 좀 공부해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으로 시공기준에 관련된 질의답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공기준에 관련된 내용을 좀 하나하나씩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천장면까지의 높이 산정은 바닥 마감면 상부부터 반자 하부까지의 높이인지 바닥 구조체 윗면에서 위층 바닥 구조체의 윗면까지인지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요, 높이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요. 바닥 구조체 윗면에서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건축법에서 말하는 부분이 바로 층고입니다. 층고. 우리가 층고가 몇 미터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만약에 1층에 이 슬라브가 있고 2층에 이렇게 슬라브가 있을 때 1층 바닥에서 2층 바닥 이 상부까지, 그러니까 이 골조 기준입니다. 골조 기준의 이 높이를 우리가 층고라고 합니다. 층고. 그래서 뭐 층고가 4m냐, 뭐 5m냐 이렇게 따지는데요. 이 부분을 좀 물어보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질문을 보시면은 반자가 나오죠. 반자. 반자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천장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건축물을 볼 때에 이렇게 보호가 있고 이 슬라브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반자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자를 이렇게 말 그대로 천장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죠. 또 우리가 이제 마감을 봤을 때 골조가 있고 골조 위에 뭐 타일을 마감한다든지 이렇게 뭐 데코 타일을 마감한다든지 여러 가지 마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1.7m라고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층을 만들 때 1.7m 이하로 해야 되는데 그 1.7m의 구체적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1.7m 이하의 높이 기준은 바닥 마감면 상부부터, 우리가 이제 마감을 한 바닥 마감면 상부부터 반자 하부까지입니다. 이 반자 하부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이게 바로 1.7m 이하야 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천정제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천정제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노출 천정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노출 천정. 자, 그러면 노출 천정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이 이쪽이죠. 그 기준이 이렇게 골조 하부가 되겠죠. 노출이다 보니까. 그러나 여기서 보시면 이 보가 있기 때문에 보 하단부까지의 높이를 우리가 1.7m로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층 상부에 이렇게 천정제를 안 할 경우에는 어디 기준을 보느냐? 바로 이 보가 이렇게 나온 여기까지의 높이를 1.7m로 본다. 그래서 1.7m의 기준은 뭐냐? 바닥 마감면 상부. 여기서 골조가 아니고 마감입니다. 마감. 그러니까 마감 두께가 뭐 조금이라도 올라올 수 있겠죠. 바닥 마감면 상부부터 반자 하부까지의 높이기 때문에 이 높이를 1.7m 이하야 된다.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1.7m까지만 인정을 해주겠다. 이 기준으로 시공을 해라.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높이를 따질 때 마감면부터 따진다. 골조 기준이 아니고 마감면부터 따진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인데요. 구획하는 공간이 상하 2개 이하인 내부 칸막이를 2개소 이상 설치할 수 있는지. 자, 우리가 매장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매장의 복층을 이렇게 좌우로 나눠서 할 수도 있겠죠. 이 평면을 단면도로 그리면은 이렇게 상하 2개 공간으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1.7m라는 부분이죠. 아래쪽도 1.7m 이하로 해야 된다. 무슨 기준? 마감 기준으로 1.7m로 해야 된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상하 2개 이하인 내부 칸막이를 2개소 이상 설치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평면도에서 좌측 구간과 우측 구간에 이렇게 2개 공간을 만들 수가 있느냐, 2개소를 복층으로 만들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답변을 보시면 전체 면적 기준, 즉 내부 칸막이 수평 투영 면적의 합계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30% 이내이고 최대 100제곱미터 초과를 불가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A라는 부분과 B라는 부분이 전체 면적의 30% 이하 이내로 들어가야 되고 면적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100제곱미터까지 가능하다. 자, 그리고 분리하여 설치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 30%와 면적을 지킨다면은 뭐 2개소 이상 설치를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 내용이 답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이라고 나왔습니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우리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를 보시면은 이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기준이 뭐냐? 여기서 해당 용도는 전용 면적 그리고 공용 면적을 더한 그 면적이 바로 해당 용도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층에서 휴게음식점을 만약에 사용하게 된다면 실제 영업장 면적이 50평이고 외부 복도라든가 공용 면적이라든가 우리가 화장실이라든가 그 부분이 만약에 10평이라면은 이 해당 용도, 즉 전용 면적 더하기 공용 면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해당 용도 면적은 60평으로 우리가 산정한다. 60평에서 30% 이렇게 산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 구획 공간 모두 바닥면에서 천장면까지의 높이를 1.7m 이하로 설치하는지 이 질문이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단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매장이 있고요. 이렇게 복층으로 아래층과 위층을 만드는 복층 구조로 만들 때에 상하 구획 공간, 그러니까 상하 구획 공간 모두 1.7m 이하로 설치해야 되는지 이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보시면은 1.7m 이하 높이 기준은 두 층 모두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상부도 1.7m, 하부도 1.7m가 맥스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마감 대 마감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층에 이렇게 휴게 음식점이나 제과점을 만들 때 층고를 어느 정도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1.7m 맥시멈으로 할 수 있을까? 이 내용을 보시면요. 우리가 여기서 마감 기준이다 보니까 이 하부에 슬라브가 있겠죠. 하부에 슬라브가 있고
또 위에도 슬라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보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보가 보통 600 정도 됩니다. 60cm. 60cm 밑에서 1.7, 1.7이면은 3.4잖아요. 여기 또 바닥 두께 한 20cm 하게 되면은 3.6m. 자, 여기서도 60cm를 더하게 되면은 4.2m. 결국은 여기 또 아래에 마감이 있기 때문에 대략 한 4.3m 정도의 이 층고를 확보를 하게 되면은 1.7m씩 상하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3m 또는 뭐 4.5m로 이렇게 만든다면은 억지로 이렇게 반자 높이를 1.7m까지 만들어서 상하 공간을 만들면 되겠다. 그러니까 뭐 4.3에서 4.5의 층고를 확보하면은 이렇게 1.7m까지 맥시멈으로 쓸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상가를 건축할 때에 1층에 층고를 4.5m 정도를 하게 된다면 상하 1.7m 공간이 나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층고를 5m나 6m로 이렇게 상당히 높게 했다면은 1.7m 이하이기 때문에 이 1.7m를 만들기 위해서 천정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천정을 만들어야만 1.7m 이하로 간다. 1.7m를 더 높게 한다면은 이 부분은 이제 법적으로는 복층이 되기 때문에 면적에도 다 산입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m 이하, 상하 모두 1.7m 이하라고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외벽에 접하여 있지 않은 내부 칸막이는 면적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칸막이 자체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산정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1층에 매장이 있고 외벽에 접하지 않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복층을 만들 수도 있겠죠. 복층을 만든다면은 칸막이 자체의 이 수평 투영 면적으로 이 면적을 산정한다는 거죠. 이렇게 A 공간, B 공간에 복층을 더하게 되면은 C라는 이 면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벽에 접하여 있지 않은, 즉 독립적인 내부 칸막이는 그 수평 투영 면적으로 면적을 산정해야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외벽이 있을 때 외벽에 접해 가지고 이렇게 공간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외벽 중심선으로 이렇게 면적을 따야겠죠. 이게 아니고 독립적으로 만들어질 경우에는 이 수평 투영 면적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시공 기준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철골 구조 건축물에 철골로 주요 구조부와 연결한 경우 영속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 이 질문인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고 철골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H빔 같은 게 이렇게 서 있다는 얘기죠. 철골 구조 건축물에 철골로 주요 구조부와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철골로 또 이렇게 주요 구조부와 연결할 경우에는 이 구조부가 영속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봐야 되느냐, 이 질문인데요. 자, 이 질문의 취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만은 이 거실 내부 칸막이의 시공 기준을 보면은요, 주요 구조부와 구조적으로 영속적이지 않고 분리, 해체 등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해야 된다라고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주요 구조부와 새롭게 만드는 휴게음식점의 내부 칸막이가 영속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주요 구조부와 구조적으로 영속적이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분리하고 철거하고 해체 등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해라,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은 뭡니까? 철골로 주요 구조부와 연결할 경우에 이 부분을 인정해 줄 거냐 인정 안 해 줄 거냐, 이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변을 보시면은 철골 구조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직접 연결한 경우는 영속적인 구조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 뭡니까? 영속적인 구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영속적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요 구조부에 연결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주요 구조부에 이 철골로 같이 이렇게 용접을 해가지고 연결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영속적인 연결 구조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시공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되고요.
주요 구조부와 독립적으로 별개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나중에 휴게 음식점이 나가고 다른 용도가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을 결국은 원상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원상복구가 가능하게끔 그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공 기준에 관련된 국토교통부의 공식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휴게 음식점 내부 칸막이 복층 구조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네 번째 시간으로 피난 안전 기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난 안전 기준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가로로 구획하는 공간의 상부로 통하는 계단의 경우 건축물 피난 방화 구조의 규칙에 관련된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 너비를 60cm 이상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사다리 설치도 가능한지, 이 내용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복층으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상부와 하부의 공간이 나오죠. 자, 상부로 올라가려면은 계단이 만들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사다리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만화방 같은 경우는 뭐 휴게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하고 계단을 통해서 아니면 또 사다리를 통해서 이렇게 위의 공간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계단 및 계단 참의 유효 너비를 얼마로 해야 되느냐,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최소한의 폭이 60cm 이상이 건축물에 관련된 규칙에 나와 있는데요. 이 기준으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은 만약에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사다리 설치도 가능한지, 이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답변을 보시면 거실 내부 칸막이는 건축물과 분리된 구조로 일반적인 건축물과는 구분되기는 하나 화재나 재난 발생 시에 피난이 용이하도록 유효 너비를 60cm 이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 그리고 계단 등의 사다리도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층부로 올라가는 부분이 꼭 계단이 아니어도 된다. 그리고 그 계단의 폭은 최소 60cm 이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다리도 가능하다. 이 질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상층부 공간으로 올라갈 때에 이렇게 계단이 설치되는 것은 좀 일반적인 내용인 것 같고요. 사다리 설치 공간은 좀 특수한 목적의 그러한 공간에 사다리가 사용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단의 폭도 피난에서 좀 유용할 수 있도록 60cm 이상으로 해라.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1항에 따라서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록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 가로로 구획하는 공간의 상부 구석부터 직통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로 산정해야 되는지, 이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질문 역시 피난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피난은 뭐냐면은 이렇게 방이 있고 지상으로 통하는 이런 계단이 있었을 때 이 방의 제일 구석진 부분에서 계단까지의 거리가 바로 이 보행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났을 때 이 보행거리가 너무나 멀면은 안 되기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이 보행거리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상부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하부에서 적용해야 되는지, 그 질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로로 구획하는 공간의 상부 구석부터 직통계단에 이르는 이 보행거리로 산정해야 하는지, 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상층부 제일 구석에서 이렇게 와서 내려가서 직통계단까지 이 거리를 보행거리로 봐야 되느냐, 이 질문이 됩니다. 자, 답변을 보시면은 거실 내부 칸막이는 건축물과 분리된 구조로 일반적인 건축물과는 구분되기는 하나 화재 등이나 재난 발생 시 피난이 용이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에 이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를 산정할 때에 가로 구획 공간의 상부에 가장 먼 곳부터 산정한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면으로 보게 되면은 상층부 제일 먼 곳에서 이렇게 와서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다시 또 직통계단하고 연결하는 이 앞가지의 보행거리로 산정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행거리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좀 쉽게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거실에서 가장 먼 지점,
우리가 이제 전용 면적이라든가 영업장에서 가장 먼 지점이니까 이 제일 구석이 되겠죠. 구석에서 여기 문까지 나와서 계단으로 통하는 문 앞까지의 거리를 보행거리라고 합니다. 예,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 빨간 점이고요. 자, 거실에서 가장 가까운 계단, 여기도 똑같죠. 자, 제일 먼 곳에서 이렇게 와서 복도를 건너서 여기까지 거리, 이게 바로 보행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건축법에서 말하는 것은 보행거리를 이제 규정을 할 때에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나 불연재료가 아닌 경우에는 30m입니다. 30m. 30m가 원칙인데요. 여기서 이제 예외 조항이 뭐냐면 주요 구조부가, 그러니까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거나 불연재료로 이제 될 경우에는 50m까지 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뭐 철근 콘크리트 구조 같은 경우는 다 내화 구조죠. 자,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구조이기 때문에 내화 구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건축물들이 내화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50m로 본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카페 복층을 했다면은 이 부분이 만약에 복층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복층 상부에 가장 먼 거리에서 이렇게 와서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내려가서 문으로 나와서 다시 계단 출입구까지 거리를 우리가 보행거리로 보기 때문에 이 거리는 50m를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50m까지는 내화 구조는 허용을 해주고 있다. 여기서 질문은 카페 복층에서의 제일 상부의 가장 끝에서 이 직통계단 앞까지의 거리가 50m 이하로 그렇게 계산을 해서 피난 규정을 맞춰라.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열린 공간 구조에 대한 정의 및 세부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카페 복층을 했을 때 이 그 구조가 열린 공간 구조로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안전난간 등으로 일부 구획이 된 경우도 열린 공간으로 볼 수 있는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답변은 상하부 구획된 공간을 문과 벽을 이용해 폐쇄형으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카페에 어떤 미팅룸이라든가 이런 회의실을 만들 수도 있죠. 이런 휴게 음식점에서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는데 그 공간이 문이나 벽으로 폐쇄적으로 설치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부는 뚫려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죠. 외부에서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뚫려 있어야만 이 부분이 바로 열린 공간으로 본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전난간을 제외한 공간은 열린 구조로 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이 용이한 수준으로 조성해야 된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복층에 이렇게 안전난간을 1.2m로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내부에 우리가 회의실을 만든다면은 일부는 개방이 된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어야만 이 부분이 이제 열린 공간으로 본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공간이 여러 개 있었을 때에 이 사이벽도 이렇게 폐쇄형으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여기서 보시면 원칙적으로는 폐쇄형으로 설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분은 이제 오픈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 막지는 않고 일부분을 오픈한다면은 열린 공간 구조. 그러니까 일종의 좀 이제 사람이 보이고 오픈되어 있고 이런 공용 공간에서 내부가 보일 수 있는 구조. 이렇게 해야만 또 휴게 음식점에 영업 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이 좀 잘 살펴보시고 폐쇄형 공간은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영 건축사입니다. 휴게음식점 내부 칸막이 복층 구조에 관련된 내용을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5번째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질의답변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벌칙 및 이행강제금 그리고 기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마지막 시간으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벌칙 및 이행강제금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12번째 질문을 보시면은 건축주 등이 기준에 맞게 내부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을 때에 건축법 111조 제6호에 의해 처벌하는지, 그리고 무단 증축으로 보아서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 조치를 하는지 이 질문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커피숍 복층이나 재가좀 복층으로 할 때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이 기준에 맞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기준에 맞지 않게 내부 칸막이를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 있는지 이 내용인데요. 여기서 답변을 보시면은 건축법 111조 6호에 따라서 처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 그러면은 건축법 111조 6호가 뭐냐면요. 여기서 보시면 건축법 111조 벌칙이 되겠습니다. 자, 벌칙은 다음 가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당히 좀 센 벌이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자, 이 내용을 보시면요. 52조의 2를 위반하여 실내 건축을 한 건축주 및 공사 시공자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건축법 52조의 2를 위반해서 실내 건축을 한 건축주와 공사 시공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52조의 이 실내 건축에 관련된 내용이 뭐냐면 국토부에서 발표한 실내 건축 구조 기준에 맞춰서 시공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법에서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 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와 재료로 시공해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실내 건축의 구조 및 시공 방법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52조의 2항이 되겠습니다. 실내 건축의 구조 및 시공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 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을 했다면은 건축법 111조 6호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받아야 된다. 자, 그리고 이 경우 같은 법 52조의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처분 또한 가능하다. 그러니까 뭡니까? 벌금을 처벌받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처분 또한 가능하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벌금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이 두 가지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보통 이제 불법 건축물, 이런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벌금이 500만 원 정도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위반 사항에 따라서 벌금이 500만 원이냐 아니면은 700이냐 1000이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은 벌금을 받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조치 또한 가능하다. 이러니까 두 개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이 꼭 명심을 하시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명한 이 기준에 맞게 내부 칸막이를 설치를 해야 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이 고시 시행 전 불법으로 적발된 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등에 관련된 행정조치가 없이 이 고시 기준에 맞도록 조치할 경우 위반에 대한 조치를 완료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이 질문이 되겠는데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실내 건축에 관련된 기준을 발표를 했죠. 그러나 이 고시를 발표하고 시행하기 전에 이미 이제 불법을 했다는 거죠. 이미 불법을 해서 적발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불법을 해서 적발됐는데, 이 적발된 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조치가 없이,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에 관련된 벌금을 내야 되는데 이행강제금에 이 조치가 없이 이 고시 기준에 맞도록 다시 이제 조치를 맞춰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기준에 맞게끔 적법하게 시공을 하겠다. 적법하게 시공을 하고 조치를 할 경우에 위반에 대한 조치를 완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냐? 그러니까 적법한 기준에 다시 적법 시공을 했다면은 이 불법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좀 아니다라고 면제를 해주느냐,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보시면은 기간 내 조치할 경우에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뭡니까? 기존의 불법 건축물이 관련된 내용을 새롭게 적법하게 시공을 한다면은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불법 건축물로 걸린 그런 복층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준에 맞게 여러분이 시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앞서 이렇게 설명한 대로 건축사나 구조기술사가 구조안전에 대한 확인을 도면에 날인한다든지 구조기술사가 별도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다 적법하게 밟으시고 양성화를 시키는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개정 전에 무단 증축으로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건축물의 경우, 그러니까 앞서 설명한 경우는 행정조치가 이제 예고된 경우가 되겠고, 이번 질문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건축물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1년의 양성화 기간 동안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를 중지해야 되는지, 이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1년 안에 양성화 기간 동안에 적법하게 시정 조치를 하게 된다면은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를 중지를 좀 해달라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2021년 10월 21일까지는 이행강제금 부과 중지가 타당하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2021년 10월이니까요. 2021년 10월 21일까지는 이행강제금 부과 중지가 타당하다.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 발표한 그 실내 건축에 관한 기준에 맞춰서 시공을 해야 되는데요.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구획에 관하여는 시정명령하여 기준에 맞도록 지도하는 것이 적절하다. 자, 이 내용이 뭡니까? 기존에 있는 제과점이나 카페가 있다면 이미 이제 불법으로 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이 나옵니다. 이행강제금이 나오는데 이번에 발표한 새로운 기준에 맞춰서 적용을 했더니 이 적용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구획, 그러니까 만약에 전체 면적의 30% 이내 100제곱미터 이내로 시공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오버되는 경우들이 나올 수 있겠죠. 오버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고 기준에 맞도록 지도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준을 벗어나는 부분은 시정명령과 기준에 맞도록 지도를 해라.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버되는 부분은 이행강제금이 계속해서 나올 수도 있다. 이 내용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고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받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시공을 다시 좀 원상복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이제 기타 사항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구조 사망에 따라 일부 용도의 건축물 거실 내부를 칸막이로 구획하는 상하 2개 공간을 모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3호 나목 및 같은 표 4호 아목에 따른 영업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 가능한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공부를 좀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보시면은 별표 1, 3호 나목과 같은 표 4호 아목은 이게 휴게 음식점입니다. 휴게 음식점과 제과점에 관련된 내용만 해당이 됩니다. 일반 음식점이나 다른 내용은 해당이 안 됩니다. 휴게 음식점과 제과점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거실 내부를 칸막이로 구획을 했는데 그 구획한 공간을 꼭 휴게 음식점과 제과점의 영업을 해야 되는지 다른 용도의 이용을 하면은 안 되냐, 이 질문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답변을 보시면은 거실 내부 칸막이가 설치된 부분까지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영업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뭡니까? 거실 내부의 칸막이로 구획된 부분이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단면으로 보면은 전체가 다 이제 영업허가를 받았는데 이렇게 구획을 했을 때 이 구획된 부분이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이 부분도 영업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휴게 음식점과 제과점에 관련된 이 용도로만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뭡니까? 상부와 하부 모두 휴게 음식점, 제과점에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층고와 면적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층고 기준을 초과하는 다락의 경우 바닥 면적에 산입되며 건축물의 층수는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보고 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한 질문을 드리면
다락에 관련된 부분은 경사지분 같은 경우는 평균 높이가 1.8m 이하, 그리고 평지분 같은 경우는 1.5m 이하의 규정을 맞춰서 해야만 다락에 대한 규정을 받습니다. 다락 같은 경우는 바닥 면적에 산입이 안 되죠. 여기서 보시면은 층고 기준을 초과해서, 그러니까 이 층고에 관련된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은 바닥 면적에 다 산입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고, 자, 건축물의 층수가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서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보고 있다. 자, 이 내용은 뭡니까? 이렇게 건축물을 할 때에 건축물의 층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층수들이 나올 수 있을 때 층수가 많은 층수, 즉 1층, 2층, 3층 경우는 이렇게 이 부분을 3개 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층수, 층수가 애매하게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총 층수로 본다는 것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동 기준에 따라 거실을 상하 2개로 구획할 경우에 상부 구획을 바닥 면적 및 층수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느냐? 즉 뭡니까? 이렇게 다락방이라든가 이렇게 층수가 좀 애매한 경우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그 기준에 맞춰서 적법하게 시공을 하고 구획을 했다면은 이 상부에 구획한 이 바닥 면적과 층수를 산입을 안 하는 거죠. 면적에서 제하고 층수에서도 제외할 수 있는지, 이 관련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답변을 보시면은 실내 건축 구조 기준에 적합한 거실 내부 칸막이는 거실 층수, 바닥 면적에서 산입을 제외합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발표한 그 기준에 맞춰서 시공을 했다면은 만약에 이렇게 복층이 만들어진다. 복층이 만들어졌을 때 이게 2개 층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층수에서 제외할 거냐, 이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거실 층수와 바닥 면적에서 산입을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 복층에 관련된 이 부분은 층수에서도 제외하고요, 면적에서도 제외시키겠다. 한마디로 뭡니까? 보너스를 주겠다는 겁니다. 보너스를 주겠다. 영업 면적을 최대 100제곱미터 30% 이하까지 해서 100제곱미터까지는 보너스 면적을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죠. 여기서 보시면 분명하게 면적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층수와 면적을 제외해 주겠다. 다만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는 바닥 면적 및 층수에 산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 우리가 반복해서 복습을 하면은 상하로 구분했을 때 천정고와 바닥 면적의 이 바닥에 관련된 높이가 1.7m 이하죠. 2개 다 1.7m 이하로 해야만 적법하게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는 바닥 면적과 층수에 대해 바닥 면적과 층수에 산입을 하겠다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제 바닥 면적에 산입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용적률도 문제가 될 것이고, 또 주차에 관련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 관련된 내용도 우리가 한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층수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춰서 시공을 한다면은 면적과 층수에서 제외해 주겠다라는 부분이 명확한 답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내부 칸막이가 구획되어 사용 승인된 건축물을 타 용도로 용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지,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뭡니까? 카페를 복층으로 이렇게 만들려면 먼저 이 부분을 신청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복층으로 만들겠습니다. 구조기술사에 안전 확인을 첨부를 하고 도면을 첨부를 해서 건축사가 이렇게 날인을 하고 이 부분을 신청을 하겠죠. 그 다음에 허가가 나면은 공사를 하는 겁니다. 공사를 하고 공사가 완료되면은 이 부분도 사용 승인,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준공 신청을 하는 거죠. 사용 승인 신청을 해서 이게 완료가 되면은 복층 허용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영업을 하다가 이게 이제 폐점을 하고 새로운 용도가 들어오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용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똑같은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이 들어온다면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다른 용도, 그러니까 뭐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가 만약에 들어왔다.
이러면은 이 부분을 원상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답변을 보시면 뭡니까?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을 보시면은 본 구조와 독립된 구조로 만들어라,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 구조와 결합하지 말고 이 부분을 철거하고 원상복구가 가능하게끔 독립적인 구조로 만들어라, 이 내용이 기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본 구조에 훼손이 되게 되면 또 구조에 완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독립된 구조로 언제든지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시공을 해야 되겠고, 나중에 나갈 때 원상복구를 마치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지막 질문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봤는데요. 중요한 면적에 관련된 기준, 또 원상복구에 관련된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사업을 하는데 좀 중요하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의 복층 허용에 관련된 국토교통부의 질의외신의 답변을 여러분에게 좀 5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료는 이관영 건축학교 법규자료실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여러분이 담당 공무원하고 협의할 때 이 내용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